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란 전쟁이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참 야속합니다. 이럴 때 야속하다라는 표현은 좀 부족하지요. 어쩌다가 트럼프 같은 괴물을 만나서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트럼프를 뽑은 미국 국민들에게 분노의 감정까지 생겨납니다.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이란과 중동 국가지만 우리도 직격탄급 피해를 맞고 있습니다. 당장 원유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비상체제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6천을 넘어 고공을 향해 치솟던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습니다. 부동산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동력이 약해지고 지방선거 초점이 분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를 믿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까지는 정부를 믿을 수 없었기에 하나 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트럼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하면 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속이 꽉 찬 홍게 드시고 디저트로 또 맛있는 사과, 껍질째 먹는 사과 드시면 참 좋겠지만 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으시면 한 가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홍게는요, 직접 쪄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산지에서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정어리몰이 여러분들한테 배송될 제품들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 아까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아주 홍게가 싱싱하죠. 살도 가득 차 있고 저렇게 있는 것 중에서 수율이 80% 이상 안 되는 것들은 다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면은 되게 저런 게는 이렇게 깠을 때 먹잘 게 없어가지고 좀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성비가 중요하죠. 살 저희가 금요일 날 먹어보니까 살이 꽉 차 있어서 발라서 드시기 좋더라고요. 또 내장으로 볶음밥도 해먹고 몸통 넣어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차갑게 드셔도 되고 혹시 따뜻하게 즐기고 싶으시면 팔팔 끓는 물에 1, 2분 정도만 잠깐 담궜다가 빼시면 된다고 합니다. 세척 사과는 껍질째 드실 수 있는 사과입니다. 정말 맛이 좋습니다. 식감도 좋고요. 풍미가 대단하지요. 이것도 3차 세척 과정을 거쳐서 바로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 1551에 3158입니다.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정어리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3월 하순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쟁이 끝난다 하는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다룰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일레이님 김지호 웃잡고 얼굴이 반쪽이 돼버렸네.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공천 심사를 받았는데 아쉽게 지금 당에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왜 컷오프를 시켜? 경선을 시키면 되죠. 예, 그래서 그러면 단수 공천을 한 거죠? 예, 단수 공천을 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예.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한번 의논하고 예. 당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경선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 민주당은 경쟁하고 예. 경선해야죠. 네. 그 전략 공천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자관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 앞에 유권자 앞에 겸손한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저쪽 보십시오. 이따가 다루겠지만 돌아온 정구승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잘 아시면서. 앞으로 어디 갈 때 네, 나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미리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네. 그 인생의 선배로서 예.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항상 뭐 무슨 일 있을 때 물어보세요.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게 많은데 일단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인가요? 그게 지금 트럼프가 정한 시한인데 그제 이야기하면서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 풀지 않으면은 강력하게 아주 타격해서 시설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난타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코스피 오늘 아침에 매도 사이드카죠?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고 코스피 떨어지고 환율은 1511원 넘어서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만은 일단 우리 경제가 걱정입니다. 지금 유가 우리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보유량 아니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원유 뭐 이것저것 아껴도 평소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뭐 한다는 게 180일인가 108일인가 뭐 200일 정도. 200일인가 되는데 그게 산술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저것 다 쓰고 그러면은 한 7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 심리가 또 이제 우리가 원유 공급이 멈춰질 것 같다 하면 또 심리가 기름 안 넣던 거 넣고 또 그 기업들도 미리 비축해 놓고 하는 양이 또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덕분에 UAE에 17,000만 배럴 들여오기로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훈식 비서실장 가가지고 협약을 하고 왔고요. 일단 트럼프가 48시간을 주긴 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이란에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뱉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란을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미리 너무 단정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저항할 줄 몰랐던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트럼프라는 정말 희대의 죄송합니다만 동맹국이라서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최강의 권력을 갖게 되면 전 세계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미국이 좀 우리나라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2명의 대통령을 현재 있는 대통령을 피 한 방울 없이 끌어내렸던 그런 민주주의를 미국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이 6개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6대 요구, 향후 5년간 미사일 개발 중단,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나탄즈 이스파한 포로드 핵시설 폐쇄, 원심 분리기 제작 과정의 감시 허용, 미사일 보유 1000기 이하로 제한,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등 친이란 무장세력 자금 지원 중단의 6개. 이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규현 변호사님, 뭐 이걸 다 받아들이겠습니까만은 일단은 협상 얘기가 나온다는 게 조금 고무적이라고 봐야죠. 예, 뭐 그렇기는 한데요. 처음에 진짜 단추를 너무 잘못 끼웠습니다. 뭐 내우 외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내우가 끝나니까 이제 다시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외환이 시작되는 형국인데 트럼프는 그냥 이란에 몇 번 타격하면은 그냥 이란이 그냥 바로 두 손 두 발 들고 기독교 국가 돼가지고 야 우리 이제 미국 편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없애버렸던 그 하메네이가 지금 새로 들어온 지도부보다 온건하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지금 협상은 좀 시작되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란이 이대로 그냥 물러설 것인가?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래갖고 좀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오래 갈 것 같아요. 김지호 대변인님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참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쟁을 시작했을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전쟁을 한 목적 자체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야 어떤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아니 지금 이란의 주요 최고 지도자와 지도자들을 전부 폭탄으로 암살을 해놓고 지금 거의 공중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란을 계속해서 또 폭탄으로 좀 투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 이스라엘은 거의
어떤 통제가 안 되듯이 막 발전소라든지 정말 이란이 정말 필요한 필수 시설까지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전쟁이 통제되고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렇게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임기응변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언제 이 전쟁이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저는 미 국민들이 지금 트럼프의 이 위험한 도박에 대해서 정말 경고를 하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는 기름이 문제인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사실 미국이 오판한 가장 큰 게 호르무즈 해협 관련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란이 뭔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 해놓고 한 번도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한테 직접 타격이 오는 건데 지난번에 배 들어온 거 이후로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선별적으로 미국하고 이스라엘 빼놓고는 뭐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좀 해당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 나서 갖고도 협상하기가 애매한 게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미국과 이란 사이에 안이 나왔을 때 그때서나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당장은 우리가 우리는 뭐 이란의 적대국 아니야라는 식으로 해서 미국과 척을 지기도 가장 먼저 나서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호르무즈 해협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지구본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바스라부터 항부터 시작해갖고 나오는 모든 지역이 이란의 해안선입니다. 그래서 그쪽 호르무즈 해협이 유독 짧긴 하지만 그 전체가 다 이란의 해안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뭐 군사적으로 타격해갖고 잠깐 푼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협상을 한다면 갑은 미국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갑이 이란이기 때문에 이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자기네 대국민적으로는 승리했다고 외치면서 실리적으로 다 내주는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중동 좀 아시네? 저는 세계지리나 이런 거 공부를 좋아해요. 세계질이랑 무슨 상관이? 보면은 제가 원래 공익했던 친구들이 군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부르지 않아갖고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정거리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고 그쪽 길이를 보면 생각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위협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호르무즈 해협의 길이를 이제 지도에서 살펴보니까 거의 지금 부산에서 그 일본 큐슈 거기보다 거의 가깝더라고요. 예. 좁은 곳은 30km밖에 안 돼서 K9 자주포 사정거리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산 대마도 수준이에요. 예. 그렇더라고요. 세계지를 열심히 네. 공부하신 분들. 30km, K9 자주포 좀 전문가 같잖아요. 해병대가 그냥 수영을 해서 상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도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라는 굉장히 역사가 유구한 나라,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국이고 이런 나라를 완벽하게 지상군을 투입해서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항공포탄만 투하하고 그럼 이란에서는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로켓포를 발사하고 또 해협을 봉쇄하고 그러면 결국은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조금 휴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아쉬운 게 그겁니다. 뭐 참 속상하죠. 그리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전쟁의 참상이 너무 가슴 아프긴 한데 하필이면 지금이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하고 내란 청산하고 또 경제 살아나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전쟁이 터져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뭐 협상 얘기가 나오고 또 사실은 이제 더 싸우고 싶어도 세계 각국이 동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만하라고 그러고 드디어 이제 교황께서도 적대 행위를 멈추라 이런 메시지를 냈으니까 트럼프가 교황 말 듣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미국도 현실적으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해서는 이제는 영원히 고립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인 교황인데요. 그래도 좀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교황 말은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노벨 위원회 말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면 노벨상 줄 테니까 그냥 제발 좀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벨상 그거 가져가십시오. 제발. 이미 마가 내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을 할 때 해외 전쟁이나 이런 데 그 소비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굉장히 메인으로 하고서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정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청구서가 뭐 300조가 나왔다는 뭐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내부적인 자기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살리되 실리적으로는 패배하는 그림을 빨리 그려서 탈출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우리한테 야 빨리 뭐 부대 보내, 뭐 군함 보내 이런 얘기가 지금 조금 안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개혁을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청도 이제 폐지하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에 관한 국정조사도 하게 됐는데 닻을 올렸지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뭐 안 들어오고야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들어보십시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싸워야 할 것입니다. 김재호 대변인, 이제 국힘당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양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뭐 굉장히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단의 위원장이 서영교, 그리고 간사가 박성준. 정말 별들의 전쟁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뭐 김기표 의원이라든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우리 당은 갈 것이고, 사실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의 소송 서류만 그 덤프트럭으로 한 톤 분량 복사비만 재판 1심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변호사 출신으로 이 사항을 이미 2년, 3년, 4년간 다 다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국정조사가 올랐을 때는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위원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그 국정감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돈 따발을 받았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어. 다 허위였죠. 그 이번에 장영하 변호사가 그걸로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유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SBS도 사과를 했거든요. 이 국민의힘은 참여를 해도 허수아비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일부 보수 매체에는요, 국정조사를 제목을 조작 기소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정당하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 참 언론들 이따가도 SBS 다뤄보겠지만 정직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거든요. 의혹이 있으니까 국정조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보자라고 하는 건데 조작 기소로 규정해놓고 하냐 이런 식으로 또 비틀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조작 기소로 의심이 되니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한 것이고 그런 명분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 주요한 그 범죄들이 있고 근데 이걸 마치 대통령을 공소 취소해 주려고 한다라고 굉장히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요 사건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된 것, 그리고 위례신도시 관련된 개발비리 의혹 사건들이 있고요. 또 김용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 관련된 그 검찰의 회유 협박, 진술 유도 이런 사건도 있고요.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여기에서 또 술판 회유 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이거는 또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관계자들에 대한 무리한 보복성 기획 수사 이런 부분이고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그 공무원의 뭐 형님들을
형님이 오셔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마치 뭐가 정보가 숨기는 것 같이 했던 사건. 이거는 중대한 증거 은폐 의혹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윤석열 관련된 명예훼손 의혹 보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했던 사건 등등.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없는 것들이 다 많아요. 그런데 마치 이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해 주려고 한다라고 호도한 건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그 중요한 국면에서 여론을 이상한 지형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당연히 바로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원님들 뭐 호랑이 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가서 방해하실 거면 그냥 안 오시는 게 낫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네, 방해하려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면은 상당수 좀 밝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드러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는 이미 드러났던 의혹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1, 20% 정도가 더 드러날 수가 있겠죠. 애초에 이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의혹과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공소 취소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아직 일반 국민들께서 이걸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거를 정리해서 소상히 알려드려서 공소 취소라든가 뭐 이런 그 잘못한 검사들 쫓아내는 인적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동력을 새롭게 좀 없는다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이 저는 좀 강하다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지금 더 밝혀지지 않거나 이제 관심이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또 검찰의 조작 기소들 이런 것들 뭐 서해 피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새롭게 한번 이걸 거론을 함으로써 안 그래도 당이 좀 어수선하긴 한데 여기에 또 새롭게 화합을 하는 동력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작 기소라고 그냥 뭐 이걸 규정을 해가지고 했다고 보수층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봅니다. 그러면은 그 언론들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앞으로 살인사건이 나도 살인사건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살인이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위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전체 회의에다가 증인들 쫙 불러놓고 한 10몇 명 의원들께서 이번에 20명이죠. 질문을 하다 보니까 7분씩밖에 질문을 못 하는데 다 똑같은 질문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것만 질문 나오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거의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제를 좀 나눠가지고 소위로 나눠갖고 그 세부적으로 다른 날짜에 이렇게 하면은 소수 인원들끼리 그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알아듣기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제안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전조사 제도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사전에 그 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을 채용을 합니다. 전문조사관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리 나가서 수사 비슷하게 증거도 수집하고 사람 인터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의원들이 나오는 청문회 본일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다 끝난 상태에서 그걸 확인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의원들이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날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정리가 좀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박상용 검사 SNS에 팔로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거의 매일매일 계속 이번에 국정조사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한테 녹취록 이거 전문 공개해라, 뭐해라 막 주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웃긴 게 다 밝히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는 반대한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속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앞에서 드러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도 최상병 사건이나 아니면 명태균 사건 때 국정조사에 가보니까 본류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도 있지만 위증이나 모해 위증으로 처벌받는 것도 꽤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보와 죄책을 조금 쌓아놓는 차원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는 의의가 있을 것 같고, 저도 김규현 변호사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게 가끔 참고인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한 12시간, 14시간씩 앉아서 들어보면 의원님들끼리 그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질문은 누가 하시고 이 질문은 누가 하시고를 좀 정리를 해서 메인 이슈뿐만 아니라 서브 이슈까지 다 다룰 수 있게 좀 교통 정리를
좀 당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좀 더 심층적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 증인 신문할 때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밥 질문을 깔고 나중에 그거에 반대되는 증거를 나중에 보여줘갖고 이 사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이런 전략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의원 간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정완식님, 조작 조사와 함께 언론의 왜곡 보도도 함께 조사하고 알려야 합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 요구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개혁, 검찰 사법 개혁에 이어서 언론 개혁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전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많아서 아쉽습니다만 이게 정리가 되면 반드시 언론 개혁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입니다. 지금 SBS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욕인 걸 알지만 그래도 좀 사과는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SBS가 놀래서 사과했죠. SBS 원래 그래요. SBS는 원래 그래요. 그 건설을 받은 사람이 방송국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만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누가 그 글을 올렸더라? 지난번에 단전 단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하는데 SBS 쏙 빠지지 않았느냐? 누가 그 얘기했죠? 어떤 변호사 몰라요? 김경호 변호사 그랬던가? 뭐 아무튼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SBS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의혹을 보도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그 방송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리얼한 연기 김상중 씨의 그 영화배우 아니에요? 탤런트가 나와서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완전히 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놀래서 사과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SBS 노조가 사과 요구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 이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언론을 압박한 겁니까? SBS가 SBS 노조가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당시에 보도가 나왔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 보도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제가 대응했고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뭘 감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정말 정치적 탄압이나 경찰과 검찰에 탄압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 서사를 만든 일종의 정치 공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사실은 아무런 개연성도 없는 그러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와 파타야 살인 사건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거의 서사 연출로 뒤집어 씌운 상징 조작 사건이다. 저는 이게 어떻게 무슨 언론의 감시라고 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언론의 감시가 아니라 이것은 정치 공작의 일종이었다. 그래서 사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왜 그 당시에 민영 방송인 SBS가 이런 정치 공작에 끼어들었나. 일례로요. 그 방송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에 정말 수천 건의 항의 전화가 왔고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시 전국 시청률이 한 10.1%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 10%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온 전후로 분당 경찰서에 60명의 경찰이 파견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변호사 출신 경찰관도 5명이 포함됐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샅샅이 정말 사찰하듯이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정말 난도질했다. 그럼 이 전반적인 사항이 SBS 보도뿐 아니라 경찰의 무도한 수사까지 정치 공작이 된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걸 밝혀야죠.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사과로 퉁치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때가 2018년 7월, 8월 이재명 도지사가요. 당선된 지 한 달 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라도 진상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처럼 뭔가 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화님, SBS 노조들 윤건이 있을 때 무슨 말 한마디라도 했냐? 창피한 언론들, 그할 진행자도 마찬가지요. 잼재민님, SBS 문 닫아라. PD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제보한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방송을 하나. 모든 일에는 과정과 책임이 따른다. SBS 노조는요, 제가 보기에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론 윤리상으로도. 제가 굳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제작 태도나 편집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 딱 어떤 의혹을 하나 하면은 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상정해놓고 모든 제보를 거기에다 꽤 맞추는 식의 제작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의혹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주장도 듣고 저런 주장도 들어야 되는데 딱 하나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갔으면 이제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SBS 노조는 어디를 비판해야 됩니까? 경영진을 비판해야죠. 그런 식으로 권력에 빌붙어서 입만 맞추는 방송을 한 제작 책임자는 사과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노조라는 데가 경영자한테 붙어가지고 정부가 우리 언론 독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알 같은 경우에는 뭐 탐사 보도란 매체고 그런 프로그램 특성이 있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팩트가 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막 몰아가듯이 분위기 막 음산하게 해서 핀 조명 딱 해서 진짜 뭐 있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반론은 해줘야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반론했습니다라는 걸 같이 보도해 주는 게 언론 균형에 맞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과 청와대 한마디 한마디에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독립성은 위협받는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정의로운 언론이라 치켜세우다가 불리한 의혹에는 조작방송이라 매도하는 정치인들의 이중잣대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숱하게 비판해오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요. 그럼 제가 한 개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SBS 노조분들 바이든 날리면 때 그리고 MBC 기자 비행기 안 태웠을 때 한마디 나왔나요?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습니까? 언론의 한마디 위축된다, 위협받는다, 유리할 때 이런 얘기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 MBC 기자 태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잘 써주는 기자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당시 어디죠? 뭐 제가 매체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왜 뭐라고 안 했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당시 그때 그 사건이야말로 굉장히 언론의 자유를 위축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 그만뒀을 때 한마디 했나요? 성명서 나왔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만만합니까? 윤석열 때는 성명 한마디 안 나왔다가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이 성명 나오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만만하고 윤석열은 무서웠나 보죠? 제 SBS 노조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뉴스타파가 했던 것이 검증이고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압수수색하고 뉴스타파 본사를 압수수색한 게 이틀막이죠. 그게 잘못된 거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방적인 서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공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걸 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구체적으로 조금 책임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아니라 그 당시에 했던 PD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을 PD 혼자서 결정했을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책임자들과 경영진에 대해서도 사과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사과만 했는데도 사실 불충분하잖아요. 사과만으로도. 그 사과에도 이렇게 나오는 노조의 태도 때문에 그러니까 SBS가 남부지검 목동출상소라는 비판을 받는 거라고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찰 특수부를 말할 때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휘두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편향이 나오고 표적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제작 프로도 그러면 이제 탐사와 제작을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탐사하고 자기들이 제작을 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다 끼워 맞춰갖고 이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에 재직할 때도 검사들의 특수부의 이런 문제점을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욕을 엄청나게 먹었지만 내부에서. 왜 SBS에는 이런 식의 그 몰아가기식 프로그램 제작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가 한 명이 없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법원이나 검찰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판결이나 기소가 잘못된 걸로 드러났을 때 무죄가 나와도 뭐 잘못된 걸로 드러나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법원 검찰이 라고 언론들이 맨날 비판해요. 자기들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해야죠, 최소한. 그리고 추후 보도 이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라고 알려줘야죠. 그거 요구했다고 이틀 막 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그 알을 제작했던 이큰별 PD PD 이름이 이큰별이에요? 이큰별입니다. 큰별. 예, 이큰별 PD가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알을 제작했을 때 외부로부터 외압이 없었는지, 경영진으로부터 혹시 이거 한번 살펴볼래? 이런 제안이 없었는지 저는 이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영진들도 본인들이 조직적으로 외압을 형성해서 이 편이 제작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썼는지에 대해서 사과만 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밝혀줘야죠. 2편까지 나갔어요? 아니, 한 편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혀 개연성이 없고 팩트가 아닌 사실을 이렇게까지 그 알이요, SBS의 굉장히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뉴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뉴스부터 나오고 나서 그 알이 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SBS 제작진, 경영진, 이큰별 PD는 그때 어떤 경위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성남시장 편이 제작되고 편성됐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vs 고래님 입큰별? 아니 입큰이 아니고 이큰별이래요. 아까 제가 김경호 변호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전우용 그 교수님 역사학자 그분이 이제 그런 글을 올렸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독립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하여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마 기자들이 만든 프로가 아니고 PD들이 만들 건데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서 그렇게 글을 썼지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띄워봐 주세요. 권리와 의무를 얘기했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가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 SBS 노조가 저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노조가 배가 부르면 저렇게 됩니다. 노조가 이런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 시기에 이렇게 했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건요. 자본과 권력이 결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노조는 본질을 봐야죠. 그러면서 왜 이런 식의 의혹 제기, 무분별한 의혹 제기, 어떤 한 사람 죽이기에 몰빵하고 이렇게 했는가를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노조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방향을 전혀 잘못 잡고 왜 사과를 요구하냐고.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아니면 책임을 지든지. 그 무슨 절대적인 뭐 면책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오류성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왜곡 보도할 자유, 반성 안 할 자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 100번 양보세요. 의혹은 얼마든지 보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언론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면 거기에 깔끔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것 또한 그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본인들이 보도한 만큼 사실 원래 진정한 피해 회복이라는 건 보도한 만큼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하고 그로 인한 것도 배상을 해야 진정한 사실 원상 회복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과 하나 딸랑 하는 걸로도 사실 지지자들이나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과문 본인도 아니고 만들었던 PD 본인이 아니고 지금 제작진이 하는 그 사과에 저렇게까지 알러지틱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무도 설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취재 보도를 분리해야 된다. 오늘 생각났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취재와 보도를 분리하는 취재 보도 분리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어요. 저는 보도량만큼
그만큼 사과도 동일한 최소 아니면은 뭐 50%라도 그렇게 1시간 동안 방송을 했으면 30분간 왜 우리는 이렇게 방송을 하였는가, 왜 우리는 이걸 검증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사과를 하는가를 적어도 절반 분량은 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취재 보도 분리 얘기하셨는데 이제 약간 뭐 웃자고 하신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하지 않을 거면 취재하지 않죠. 또 취재했다고 다 보도하는 건 아니죠. 게이트키핑을 하고 거기에서 이건 거르고 이렇게 했을 때 반론도 보장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의혹을 딱 세워놓고 그냥 거기에 다 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맨 뒤에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의혹 제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SBS가 그걸 맨 처음 보도했죠. 왜 보도했습니까? 그 소스가 어딥니까? 검찰이 흘린 거 아닙니까? 이번 일을 보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재명 조폭연루설 보도에 대한 SBS 노조의 적반하장식 반응을 접하니 2019년 9월 7일 SBS의 동양대 표창장 총장 직인 파일 발견 예언 보도가 다시 떠오른다. 어이가 없다. 얼마나 또 조국 대표는 당했습니까? 이 보도로 표창장권에 대한 모든 항변은 다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SBS의 보도 태도인데 그때 당시에 조국 대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그걸 거예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자택 앞에 몰려들었던 기자들의 모습, 먹잇감 앞에서 낄낄거리고 있었다. 이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나와 가족에게 달려들어 질문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때 저 짜장면이죠. 네. 그 오토바이 앞에 뭐 먹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했던 것이 바로 저기가 SBS 기자죠. 지금 앵커하고 있습니다. 네, 메인으로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앵커 되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가 중요해요? 뭐 먹는 게 찌개 먹었는지 짜장 먹었는지 짬뽕 먹었는지. 아, 저 때도 제가 한심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저게 중요한가요? 저게 그게 무슨 본질. 연예인 사생팬이에요? 그러니까. 연예부 기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정말 뭐 사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 언론 보도나 이런 댓글들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팬이 어느 순간 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뭐 신변 잡기 혹은 그 사생활 캐기식의 보도나 이런 태도는 정말 칼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타까운 일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조폭 연루설 관련돼서는 다행히 이재명 당시 이제 지사가 잘 되고 극복해서 대통령이 돼서 망정이죠. 일반에 그냥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팬이 칼이 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근데 MBC, 그 김상중 앵커나 저 앵커가 된 기자분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저거의 제작을 주도했던 PD 그리고 저 정도의 규모의 그 보도를 하게 지원을 해준 경영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 오히려 표면으로 드러난 김상중 씨나 저 여기자만큼의 비판을 안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기에 대해 보여지는 표면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동의하지만 실제 그 본진적으로 저 나쁜 일을 꾸몄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발본색원해갖고 그 사람들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우영 교수가 묻는 거예요. 내란 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했는데 왜 SBS만 쏙 빠졌냐? KBS는 이미 짬짬이 해가지고 그거 저 개헌 방송 틀고 그다음에 MBC 단전 단수하고 SBS는 살려줘. 왜? 우리 편이니까. 그런 것을 노조는 봐야죠.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SBS가 굉장히 권력지향적 방송인데 이재명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그런 면은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외압도 SBS에 발현하고 있지 않구나. 과거 보면요. 윤석열 정권 때도 SBS 방송국 직원들이 굉장히 윤석열 정권에 설설 기는 저자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어떤 따로 외압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모두 관련해서 왜 8년 전에 있었던 이 사항이 다시 대통령이 얘기해야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방송은요,
한 번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조폭이다. 아수라 영화의 뭐 소재가 된 시장이다. 안남시장이다. 그리고 지금도 조폭과 교류하고 있다. 그 수백 가지 의혹에 사로잡혀서 가족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결국은 조작된 돈다발 사장까지 들고 뒤흔들어서 최종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 판결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 고통 이것을 좀 SBS 임직원들도 고려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수님 지금 살아있어서 망정이지 죽었어 봐야 억울해서 구천에서 맴돌지요. 국민의 시대님 큰 그림 뒤에는 항상 골방 능그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법사위에서 왈왈대는 신동욱도 SBS 앵커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SBS는 진출을 시키는 거죠. 자, 국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공천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참 궁금해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공천을 하는 것이가 궁금하고 장동혁은 이정현과 생각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도 궁금하고 이진숙도 잘라 주호영도 잘라 그러면은 뭐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박근혜 완전 측근이었으니까 지금 박근혜를 하늘처럼 떠받치는 장영하한테 주려고 그러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주호영은 무소속으로 나올까? 그러면은 부의장은 그만두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 이건 사소한 거지만 아무튼 지금 일단 대구 경북 외에는 기대할 바가 없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도 저 모양이니까 정무승 변호사님 국힘당은 지금 일단 대구는 누구를 주려고 저러는 것 같아요? 그 비비고 사상 출신 그분을 유형하지 아까 네. 장량아 최은석 네. 후보로 민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최은석이 누구예요? 그 직전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예산을 집행해 본 사람, 뭐 한 사람에서 기업인이 중요하다는 식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은 심지어 본인 당대표도 기업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예산을 쓴 적도 없기 때문에 최은석 후보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최은석 후보를 미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일설에서는 이건 이진숙을 밀기 위해 페이크를 한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이진숙이 이번에 컷오프 되면서 그럼 최은석 론이 맞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지도는 나왔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비비고 만들었던 그 회사 쪽에 이제 경영자 출신으로 알고 있고 CJ 쪽에 네, CJ 쪽에 네 그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이진숙을 보궐로 들어가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거나 이런 거에서 약간 방탄. 을 하고 전투력 있는 이진숙을 국회에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은 국회로 나가고 네. 그 시나리오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돌았어요. 이진숙을 대구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사로 키워서 그 중앙무대로 들어가서 활동하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제가 국힘 관계자한테 들었고 그래서 방통위가 아니라 과방위에 가서 최민희 지금 위원장의 저격수를 시키겠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시나리오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진숙 지금 후보가 반발이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선당후사 얘기해줬으면 내가 미리 따랐죠. 뭐 이런 식의 반응밖에 없거든요. 주호영 의원과 다르게 뭐 주호영 의원은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뭐 법적 조치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진숙 씨는 조용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합의가 된 거다. 예를 들어 뭐 최은석 후보를 밀게 되면 그 빈자리에 뭐 꼽아서 활동하게 한다라는 건데 근데 솔직히 진짜 좀 국민의힘 공천은요 이건 공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공천관리위원 여러 번 해봤지만 우리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발언이나 그런 뉘앙스도 풍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정현 위원장은 대놓고 뭐 기업인 경영해본 사람, 투자해본 사람, 뭐 해본 사람 해서 사실상 최은석 대구는 그다음에 서울은 박수민 그다음에 또 충북은 김수민 씨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의도한 듯한 발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이 이제 미쳐 돌아가던, 이제 한참 미쳐 돌아가는 당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공천이 지금 된 분들, 결정된 분들 혹은 확정이 예상된 분들께 제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어차피 공천돼도요, 이 당은 하루아침 바뀝니다. 새벽에 일어났더니 공천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씨 반응 한번 볼까요?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입니다. 제가 포함된 4차례 여론조사에서 저는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해괴한 공관위의 컷오프는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 이진숙은 공관위에 이번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최은석 지역구가 어디예요? 대구 동구 군위군 갑인데요. 그쪽에 빵집이 많아요? 맛집 있나? 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국힘 공천은요. 누구를 줄 것인가가 타겟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동훈을 안 줄 것인가. 네. 이걸로 봐야지 뭔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호영이 나오게 되면 주호영 지역구는 저기 수성구거든요. 거기는 이제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고 이제 좀 고소득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을 주면 거기에 한동훈이 나오고 그럼 한동훈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절대적으로 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호영을 떨어뜨리고 이진숙을 그럼 대구시장으로 하면 좋은데 근데 이진숙을 너무 대놓고 밀어버리면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탈당해가지고 출마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걸 막아야 되니까 명분적으로 일단 주호영과 이진숙을 동시에 자른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호영의 무소속 출마는 막는다. 실제로 주호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놓고 최은석을 지금 그 대구시장으로 올리면 동구 군위군 갑이 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동구 군위군 갑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니까 대구의 평균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동훈이 나와도 절대 그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 때문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비워놓는다. 그럼 한동훈을 막을 수 있다. 이 프레임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거든요. 한동훈만 보이는. 네. 대구에서 1년간 법무관을 생활한 수성구의 집을 구해서 생활하는 걸로는 정확한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수성은 확실히 강남 분위기가 있고 외제차도 정말 많고 대부분 거기서 이제 만나뵈면 다들 의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직 분들이 워낙 많고 고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그 찐윤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그나마 국민의힘 중에서는 거리감이 있는 한동훈을 지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조금 더 보수적인 동구를 비우는 전략을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이진숙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약속 대련이 아닌가 예상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지금 대구가 최고의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왜냐하면 다른 데는 뭐 해보나 마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다가 대구도 넘어가는 거 아니야?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도 나오시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정청래 대표도 공식으로 요청을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의 도약을 실제로 이끌어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당 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주십시오.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김부겸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부겸 총리님과 소통을 해왔다. 이 말씀은 드리겠고요. 날짜는 이제 특정할 수 없지만 가부간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 국민의힘의 기득권이라는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 개구리들로는 이 어려운 이 대구 지역의 경제라든지 또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좀 어렵다. 대구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얘기는 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상당히 좀 뜨거운 판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대구에 여러 번 방문해서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도 해보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 대구가 정말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이 유명한 유력한 정치인들도 없고 젊은 정치인들도 대구에서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많이 기가 죽어 있다. 그래서 이
이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정치인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뭔가 좀 시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초지자체, 구청장 선거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구에 큰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 대구 선거가 수도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대구 TK를 연고로 하는 수도권의 많은 또 유권자들이 대구도 바뀌고 있어? 그럼 나도 한번 이번에 다른 선택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구 공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거기서 정말 김부겸 총리 같은 적절한 카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TK 지역에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작용해서 민주당 승리, 이재명 정부 승리에 큰 정말 마중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다. 그래서 정청래 지도부에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감췄다가 나중에 이렇게 부상을 하셨으면 국민의힘이 더 자중질환을 겪고 무소속 출마까지 확정된다고 나왔으면 전략적으로는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나오시긴 나오셔야 근데 일단 지금 모양새가 뭐 내가 나가겠다 이런 상황보다는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그렇죠. 봤을 때 좀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아서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 총리 출신 김부겸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어떤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명 나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이제 대구도 깨어난다. 경북까지는 몰라도 정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만약 정말로 획기적인 일일 것이고 실제로 이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 대구에서 공을 들인 덕분에 한 번 당선되셨어요. 홍일학 의원님 두 분이 당선되셨던 전력이 또 있고 또 다행인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대구 지역에서도 긍정 지지율이 부정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동률에 가까운 그런 긍정적인 상황도 발생했기 때문에 전 대구 시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묻지마 찍기 말고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가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었어요. 경제 발전도 다른 타 지역 그 비슷한 규모의 지역보다도 더 더뎠고 산업도 정체되어 있고 많이 그 젊은 분들이 떠났던 그런 도시가 됐는데 이제 또 정부 여당에서 만약에 튼튼하게 받쳐주고 또 대구 시민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해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대구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이게 부울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또 짚어보죠. 정청래 대표가 다음 하반기 원구성 때는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 앞번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힘당 미국식 좋아하잖아요. 미국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청래 대표 발언 듣고 패널들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네. 민주당이 다 가지고 와서 정작 일이 팽팽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정무위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제대로 일을 좀 해라. 안 그러면 후반기 때는 다 가져오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좋아하잖아요. 미국. 미국은요. 일당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합니다. 100%. 우리 미국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코스피 6천, 7천 시대를 열어서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다. 그럼요. 이게 저의 워딩입니다. 꼭 미국식을 떠나서라도요. 상임위원장을 이제 나누는 것은 좀 나눠먹기잖아요. 근데 국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에서는 당최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실용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됐든 간에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정당, 책임을 지는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국힘 상임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잘 본인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해가지고 회의 잘 열고 법안이랑 예산안 잘 대체 때 통과시켜주고 하면은 이런 일 나오지 않죠. 이런 말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팅기고 정부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차라리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와가지고 진짜 책임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릴 때가 되었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도 이제는 국회 운영을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따르면요, 상임위원장은 그 상임위 위원들이 표결로 뽑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법대로 자유롭게 투표해서 뽑으면 되는 것인데
왜 지도부가 그것을 여야가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권력 분산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야합 아니겠습니까? 나눠 먹는 거죠. 나눠 먹기 이거 이제 좋지 않습니다. 집권을 하고 다수당이 됐으면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정.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또 선거에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야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나눠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주춤거릴 때 개혁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 자, 정무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런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공정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경쟁한다면 경제 발전과 주식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아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김남근 의원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때부터 저희가 그런 그 가맹점, 프랜차이즈 관련된 공정위 업무를 답답하니까 저희가 대행해서 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그 부분을 설계해 준 게 김남근 변호사예요.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정부에서 활동했는데 지금 공정위원장을 비롯해서 정부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 말씀 하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민주당 야당 되면 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협치 관례가 깨지는 건 좀 아쉬운데 그 관례를 깬 거는 최소한의 협치도 안 하고 발목 잡기 시작한 것은 국힘이기 때문에 저는 명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뉴노멀이 됐고 또 책임 정치의 개념으로 보아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밀어붙여서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선택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민께서 당시에 윤석열 정권 시절에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에다가 모든 그 힘을 몰아준 것은 너네가 제대로 잘 해보라는 책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이런 상임위도 저는 갖고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미자 기획재정위원회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재부, 한국은행, 국세청 이런 중요 기관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가장 중요한 국가 예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이 다 지체가 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미자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어서 이미 자고 있다는 얘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국민께서 선택을 해주신 열심히 일하라고 힘을 보태주신 그 선택을 저희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자고 있는 이런 위원회부터 저희가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님 미국식 좋다. 매일 새롭게님 김은숙님 미국식 좋다보다 정치 1번지 좋다에 꾹 눌렀죠. 좋아요가 왜 이렇게 적은가요? 그런가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우리 정어리 TV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고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참 멋진 공연이 열렸죠. BTS 컴백 공연. 저는 참 보고 가슴이 웅장해지더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BTS 노래 잘은 몰라요. 몇 개 아는 것은 있지만 조용필 공연 같으면 더 가서 보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 그 BTS가 공연을 하는데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생중계로 방송을 하고 세계 각국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쩌면 또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원래 26만 명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화면을 딱 보니까 너무 좀 비어있어. 그래서 뭐지 왜 26만 명인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추산으로는 10만 명이지만 공식으로는 4만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네. 해외 팬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냥 영상으로 보자. 많은 분들이 직접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안 가주기를 한 것 같아요. 안 가주기 운동. 저도 사실 BTS 굉장한 팬입니다만 괜히 가면 또 내가 괜히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또 이렇게 언론 등에서도 이 사람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주의 경각심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를 열심히 또 잘 하긴 했지만 근데 그게 그 현장에서 많이 오고 한 게 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문화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런 영향력을 확인했다.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인의 가족으로서 말씀드리면 사실 BTS의 위상에 비해서는 음향이나 기획이 좀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생각하고
겁니다. 그 원래 퍼포먼스에 비하면 음향이 진짜 좀 BTS인데 저렇게밖에 세팅을 안 해줬나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주최 측의 잘못이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뭐 정부 탓을 할 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안전관리는 과한 게 낫다. 안전관리 안 했다가 이태원 참사처럼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더라도 안전관리하는 걸 맞는 것 같고 조금 적었던 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그래 외국인에게 양보하자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시 생중계가 넷플릭스에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서울광장으로도 조금 빠졌던 인원들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꼭 폄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음번에 이런 기획을 할 때에는 어떻게 좀 더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BTS의 위상에 맞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만 명이 모였다면 참 대단했겠지만 좀 위험하기는 했을 거예요. 거의 뭐 월드컵 옛날에 네. 그렇죠. 그런 거 생각나는 수준이 아닐까 제가 싶었는데. 궁금해가지고 잼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근거로 BTS 26만 예상을 했냐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더라고. 첫 번째는 물리적 공간으로 봤을 때 꽉 찰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당 구역에 1제곱미터에 2명 정도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을 계산했더니 20만에서 30만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본 거다. 두 번째로는 과거 대규모 사례. 그때 월드컵 광화문에서 시청 일대에 모인 인파가 한 20에서 25만 명. 또 세븐틴 공연 작년에 할 때 20만 6천 명. 이런 게 이제 주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TS가 4년 만에 선보이는 공연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중계하고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우리가 또 아픈 기억도 있고 그래서 좀 자제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직접 가가지고 꼭 오프라인 공연을 막 보고 열광하고 그런 세대였다면 요즘 세대는 뭐 넷플릭스에서 온라인으로 중계하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마무리됐다는 게 저는 가장 우리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태룡님 안전사고 안 난 게 다행이죠. 만에 하나 사고 났으면 보수 언론들 또 난리치고 있을 거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 지난 정권 때 잼버리 사태나 이런 것처럼 봤을 때는 그래도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에 높은 평가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수만 명이 모이는 어떻게 보면 기획이 아무 타을 없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요. 어제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하냐고 바빴는데 저희 가족들은 전부 BTS 공연 보고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광화문에 가서? 아니 집에서 TV로? 예, TV로 다 보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진짜 우리나라 가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뭐 캐대언 관련해서도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상을 휩쓸었잖아요. 굉장히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정말 트럼프만 아니면 이재명 정부 하에 좋은 일만 있을 텐데 그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요.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이게 외국인 관광객이랑 전국에서 모인 팬들, 항공, 숙박, 식비, 쇼핑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추산으로는 1조 2천억 원 이상의 소비가 유발됐다라고 분석은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지난 정권이었으면 저기에 분명히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막 대통령 와서 막 김건희 100% 김건희 와서 앉아있습니다. 악수하고 막 내가 뭐 해줬느니 내가 그거 해줬지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서 안전관리만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국격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건희가 경복궁 안에 앉아가지고 봤겠네요. 그러면은 BTS 거꾸로 돌아서 공연해요. 중간중간에 한번 돌아요. 그 기괴한 기획을 안 볼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기괴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감옥에서 김건희가 저 BTS 공연에 대한 보고 지금 윤석열 개엄만 안 했으면 내가 저 앞자리인데 이러고 땅을 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성대모사까지 한번 해봐요. 우리 오빠가 개엄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BTS 앞에서 보는데 이 등신이 진짜 개엄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에이 등신. 저는 특사 분명히 했고 거기서 사진 하나 찍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참 우리 국민들 가슴을 참 뭉클하게 해준 그런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을 돌면서 또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참 자랑스러운 우리의 BTS입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이병철 변호사 모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임세은 대변인님, 네. 김규현 변호사님, 네. 김지호 대변인님, 돌아온 정구승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